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중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중용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출처가 이 중용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용에 있는 내용들이 때에 맞게 해야 쓴다. 이게 시중이거든요. 이 중용에 나옵니다. 시중하고 중용을 등식으로 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용에 대해서. 이게 먼저 이제 중용에 대해서 하냐 그러면 이게 책이니까요.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작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면은요. 이 중용에 대한 작자는 자사가 지었다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자사가 안 지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근데 자사가 지었다는 설의 근거는 어디에 되고 있냐면 그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보면 제일 뒤편에 공자세가라는 것은 공자 일대기를 써놓은 겁니다. 공자세가요. 예. 사기 중에 세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들은 세가라는 것은 제후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공자는 제후가 아니니까 원래 열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물들의 전기를 이렇게 나열해냈다가 열전이거든요. 근데 공자는 이게 제후 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열전에 들어가는데 사마천이가 공자는 제후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공자는 예의적 인물이라는 것을 벌써 사마천이가 그 역사 기술 원칙을 엄격히 했는데도 예의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끄트머리쯤에 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잉어 리자 있잖아요. 그때 공자 큰아들 백어 근데 잉어를 하사받아서 잉어 리자라고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아들입니다. 이게 공자의 백어의 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공자로서는 손자입니다. 이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셨냐면 BC 492년에 태어나가지고 431년쯤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상몰이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자사가 49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431년쯤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확정되진 않은데 이 언저리입니다.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세 정도 사셨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431년. (4분기에서) 4분기 이러냐 그러면 같이 겹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공자하고 자사하고 479니까 90. 이게 14년이죠. 우리 네. 형식으로 하면 그러잖아요. 14년. 그러니까 14살까지 할아버지를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 14살까지. 그럼 이 시절의 14살이라는 건 지금 시절의 14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학덕업을 14살이니까 이때 한참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생각이 무럭무럭 일어나고 이때는 나이가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로 여기시면 돼요. 정신 능력이, 사회 일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많은 물음들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논어에서도 공자 당신이 자기의 인생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뒀다. 12호의 지우하고 30의 1입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30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가 섰다는 거고 사회에서 홀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중구조가 일이거든요. 이게 자사가 이때 14살이니까 바로 자기 할아버지 닮아서 12호의 지구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주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뜻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다가 또 다행스러운 것은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집에서 살았겠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철안차랑 하면서 58세에 가가지고 13년을 돌아다니고 71세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같이 돌아다녔는가 아니면 머물렀는가,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보고받는 것이 훨씬 많았을 거고,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풍문으로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보는 것보다도. 근데 여기에서 또 그 공자님들의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자사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증자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증자. 증자는 공자의 도를 이었다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눈으로도 자기 할아버지를 직접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언행이나 인품이나 한마디 한마디를 14살 때까지는 간혹 만났다 할지라도 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걸 만약 같이 있으면서 했다, 굉장할 겁니다. 근데 나이가 14살이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수많은 제자들 관계도, 왜냐하면 공자 학파가 형성됐으니까 그 제자들하고도 많은 관계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증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했기 때문에 공자의 그 근본 정신을 잇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용에도 뭐냐 그러면 자활이 많이 나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직접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14살이면 기억할 만해요. 아니면 자기 선생님 증자나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할아버지를 떠난 사상가로서의, 철인으로서의 그 안목을 충분히 전해받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걸 체득하고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뼈대는 자활 이랬을지 몰라. 이런 입장에서 자사가 이게 지었다 이런 입장이 있고, 아니다 이거 자사가 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송대 성리학자들이 도통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도통론 입장에서도 저처럼 전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자사가 이게 중용을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송나라 도통의 입장에 섰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지었는데 이렇게 돈맥이 와야 되니까 중심 인물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를 집어였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건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사 친작이다. 근데 자화자가 너무 있으니까 아닌 것 같다. 성리학자들이 도통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했지 친작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다 중용직골 자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참고하지만 사마천을 저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그게 나와요. 가계도가 나오고 거기에 결정적인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상고너 송하야 자사작 중용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사작 중용. 네, 거기 나와요. 그렇게 말은 몇 글자 안 됩니다. 9글자밖에 안 되네요. 일찍이 상자. 일찍이 송나라에서 곤란을 당해서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사마천이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고증을 하고 사실에 기준을 철저히 입각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마천의 그 말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가계도나 이런 나이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에 학자 예를 드냐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훌륭하냐 그러면 혈족으로는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 이미 공인이고 하나의 사상가의 바늘에 들어갔으면 할아버지 아버지를 떠나고 사상가로서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두 개가 같이 가 있으니까 어디에다 방점을 더 크게 둬버리냐면 훌륭한 사상가인데 이 혈족 개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혈족으로서 그렇게 중요하지만 내가 혈족 개념을 던져버리고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자다 아니면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학설은 이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자활이라는 게 설명이 된다는 말씀. 그렇죠. 예,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훌륭한 학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절대시 해버려요. 그건 안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화 해가지고 전달하면 할수록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이 훨 드러나 버립니다. 근데 혈족을 강조해버리면 객관성이 상실돼 버리고 누구나도 훌륭한지 아는데 그냥 혼자 신불다든지 떠받들 하면 오히려 반감돼 버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사는 그러한 혈족의 측면과 사상의 측면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한 그러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사가 지었다 이런 입장을 저는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14살까지는 시간이 같이 가고 하나는 사마천의 공자세가에서 상고노 송하야 자사작 중용하다 그 두 개를 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자사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송나라 때에서 자사가 지었다 하니까 자사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2차로 그것은 사실로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사의 시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시절을 떠나 있지만 그 근본을 표출하는 방식은 그 다음에 주류 주제는 시대와 같이 갑니다. 시대 속에서 사상이 나오고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시대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시대는 언제냐면 지금 이 시절이니까 BC 5세기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국 철학사에서 변혁기입니다. 커다란 변혁기. 어떤 커다란 변혁기냐면 이때 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기합니다. 천 요즘 말로 하면 우주의 문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의 본질 문제가 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까? 부모지간에는 부부간에는 부자간에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은 국가 통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 삶의 문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존재이지만 생명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나는 어떤 나의 본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형이상학. 형체 위의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을 위지도요, 형이화학을 위직이라 뒤에 비해사전에 나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도학입니다. 이때 학문은 학문이래 도학이에요. 형이 이 주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형이 상자를 위지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상에 넘어 있는 것을 현상 위에 있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이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형이에요. 국가 다스리는 거지. 근데 그 형과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현재 이것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현재가 이렇게 지금 이걸 예로 하나 들게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상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한 그거예요. 이게 이것하고 동시에 있는 건데 이것은 실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이도록 하니까 과거에 뭔가 있었겠잖아요. 그게 상의 의미예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거. 왜 이건 일시적인 존재잖아요. 생겨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거 하는 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도예요. 그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동학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상이라 해서 이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가요. 근데 이건 현상이고 이것은 원리예요. 동학은 항상 현상과 원리가 같이 가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논어를 배웠습니다. 예, 맹자를 배웠습니다. 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형이하라고 해요. 형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현상화 됐다 이게 형이하예요. 형이합니다.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게 형이하예요. 이것을 주역에서는 위지기라고 했습니다. 형이 하자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계사전에서 이렇게 설계 계사전에 말해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의 측면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도의 측면. 근데 이건 동시에 있어요. 기는 보이고 감각할 수 있어요. 도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케 한 그거예요. 저 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참 개념 오면 설명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조물주는 하느님은 저 너머에 있어요. 근데 도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현상의 원리로는 똑같지만 다른 점은 뭐인가? 하나님은 넘어 있고 도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현상 존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넘어 있으면 존재의 원리면서 여기에 또 있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형이상을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요, 형이하를 다루는 게 형이하학이에요. 이 사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뭐냐, 성격이 형이하가 강해요. 눈에 보이는 형이학 중에서도 특히 인간학이에요. 인간에 관련된 것들, 자연과학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근거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하는 그 형이상학이에요. 그게 바로 도학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기학과 계사전의 용어를 쓴다면 기학과 도학이 있어요. 기학은 현상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실천학이에요. 실용학입니다. 실제로 쓰는 것들. 근데 도학이라는 것은 원리학입니다. 근데 학문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학만 있고 도학이 없다. 그럼 어떤 현상에 빠지겠습니까? 맹목적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부딪힙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반면에 도학만 있고 기하기 없다. 그럼 공허해요. 원리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상화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학과 기하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도기학이에요. 도. 근데 그것을 나중에 형이상학이다,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건 본질학, 이건 현상학, 이건 근본학, 이건 응용학 이렇게. 기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홀로부터 해서 국가까지 살아가려면 그게 인문과학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 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철학, 종교, 신학 이런 게 나를 근거 지우는. 그러면서 나는 또 사회적 존재니까 그게 사회학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니까 그게 정치학입니다. 그럼 인문 사회학이 끝이네요. 그것을 조율하는 게 이제 법학 아닙니까? 이런 인문 사회학 중에서도 근본은 뭐냐? 인문학이에요. 사회학은 그걸 사회 속에서 그 원리를, 관계론을 집행하는 데 불과할 겁니다. 이 정치학, 법학은 실용학이에요. 사회학. 그래서 옛날에도 그 동서양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농공상에서 사가 담당하는 게 이게 근본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법학, 정치학 이런 것도 예전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이 근본 학문이고 요것들은 그 반개 학문, 기하학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요런 응용 학문들이 쭉 올라가고 근본 학문, 인문학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거꾸로 바뀌는 본말이 전도된 시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용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바로 이 형이 상자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겁니다. 선진문헌에서. 선진이라는 것은 진나라 이전입니다. 선진이라는 게 먼저 선자, 진나라 진자. BC 221년에 진나라가,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하은 주에서 춘추 전국으로 나눠졌는데 그걸 최초로 통일합니다. 통일국가 처음으로 돼요. 통일국가가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 사상 통일이 됩니다. 그것을 밑받침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도량형으로 정비가 돼요. 법령체제로. 이게 선진 이전의 책으로서 가장 이 형이상학의 유학책에서요, 제일로 형이상학과 형이학, 도와 기가 완결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나 가정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사회사나 국가사 관심 없어요, 별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히 논어나 맹자나 대학은 그런 대로 이해가 쉬운데 또 흥미가 진진한데 중용으로 오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가 덜할 뿐더러 그래도 읽어는 봐야 쓰겠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본 바탕이 형이 상학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식견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런 측면으로 중용이 써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중용은 중용이고 나는 합니다. 그럼 이걸 중국 철학사적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때 시절에 이런 근본, 문제, 본질,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탐박이 되는데 이게 노장에서도 이 시절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노장에서도 바로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때 반드시 천을 근거해서 설명해요.
그래 중용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시각이 하늘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통합적으로 아우른 시점이에요. 나중에 천개념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때 오나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편성을 획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때 중국 철학의 보편적 원리예요. 유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유학은 자살하는 분이 중용했다가 이렇게 유학에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결합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 중용 시기와 주역이 뭐냐 그러면 주역 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문을 풀이한 전이 있습니다. 주역을 보면요. 경은 뭐냐 하면 이 짝대기 이렇게 그어진 거 빼야되겠습니다. 이 짝대기 그어졌고 이 짝대기를 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 하나니라. 그 다음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그래서 상구는 항룡이니 유행이다. 여기까지가 경입니다. 주역 원문이에요. 근데 시절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 하나니라 했을 때 단환 대제라 근원이요. 만물이 자세하나니 내 통천이라.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걸 괴사라고 그럽니다. 괴를 통체적으로 설명해냈다. 이걸 또 괴사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단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몰라요. 왜 잠룡이니까 무룡이라고 하냐? 양제하여라. 양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상으로는 잠룡이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가서 너를 쓸려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것을 상전이라고 해요. 상전. 효에 대해서 풀이를 붙여놨다. 그리고 나중에 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천지자연과 인간을 엮어가지고 천인의 문제를 설명하는가? 이러한 주역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한 게 계사전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서 이 중요한 계들을 해석해냅니다. 또 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주역의 원리를 읽어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가? 이런 주역의 철학론, 원리론하고 그 다음에 적용론. 그래서 주역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그러면 주역에서 꾀하고자 하는 것은 천과 인인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돼서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계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괴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설명하는 게 설계전입니다. 근데 이게 괴가 64개를 가지고 천지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게 순서가 중천검부터 시작해가고 검곤, dum몽, 수송, 사비, 소충리, 태비, 대충리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수화, 기재, 화수, 미제로 끝나거든요. 순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괴가 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설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괴들 간에는 이렇게 점점 연결되는 관계 속도 있지만 64개니까
이걸 서로 간에 각자 이질적인 요소끼리도 어떤 상호 비슷한 거나 유사한 관계로 있을 거잖아요. 그게 잡계적인 괴를 섞어놨다. 관계적인 것들. 이것을 과학 이런 것들이 주역에는 없었는데 주역의 원리와 현상을 설명한 것들이 그게 전이에요. 10개가 있어요. 경은 64괴 효사. 이 그림하고 64괴 효사가, 괴사, 효사가 주역 경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10가지를 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12전이라고 해요. 근데 계사전 하면 이 전을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을 때 계사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하면 또 이 12 중에서 계사전 또 따로 말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역은 천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천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바로 천이 근거로 다가와요. 이게 역전 이꼴 중용하고 시기가 비슷해요. 이 12견에 대해서 작자도 여러 명이고 문장으로 따가지고 계사전이 제일 먼저 되고 뭐 설계, 작계, 설계 이런 것들은 시대가 더 밑으로 내려온다. 작자가 여러 명이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지만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 형이 상자의 문제를 가지고 형이 하를 설명하는 그 이 시절과 같이 가요. 근데 중용이 같은 시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중용과 시빅전이 유학의 최초의 철학과 기하학이었던 인간학 중심이었던 유학이 형이상학, 근본, 도학으로서의 한번 변화를 하는데 그래야 보편성 확보하니까요.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단일 제작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선택하라면 계사전입니다. 12전. 근데 중국에는 이때 노장도 그러고 전부 다 음양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천부터 해서 인간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전부 설명합니다. 이게 그때 시절을 제자 백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사상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음양가들은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지금 이론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 그때 다 다뤄요. 음양가들이. 근데 이 천의 문제는 바로 음양가들이 다루는 것을 똑같이 잡아당겨요. 근데 거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도의 근거를 바로 인간의 근거로서 자연만 설명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설명하는데 강조점을 둔 게 다른 이 상학, 형이상학, 도학하고 이 중용이 다른 점입니다. 갖고 다른 점 중에서요. 그러면 제 두 번째 유학의 철학은 언제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진 남북조 시절에 일어납니다. 위진 남북조 시절은 아시다시피 이런 시점입니다. 진나라가 약 15년 만인가 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근데 전한 후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망하니까 위진 남북조가 들어섭니다. 삼국지가 위초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위나라가 통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입니다. 근데 또 분열이 돼요. 진나라가 또 통일합니다. 또 남북이라는 건 뭐냐면 북쪽은 나중에 중국 본토족이 아니라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을 먹어버려요. 남쪽으로 쫓겨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 그래서 남북조라고 해요.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그럼 이때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이 세대가 문제니까 진단하고 새로운 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야 질서체계를 잡으니까. 사상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중국 자체에서도 그런 거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큰 변화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후한
시절에 59년, 58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전에서부터 벌써 59년인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진시황 때 벌써 교류가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것은 바로 58년 후한 때 그때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던 노장과 유학의 중국 토착 사상과 이 외대 종교인 외대 사상인 불교와의 서로 간의 갈등 마찰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중국 철학에서는 생의 문제가 주류이기 때문에 사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를 말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윤의 문제를 설명을 해가지고 죽음 이후 너머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요. 왜? 벌써 신분제 사유죠. 그 다음에 먹거리도 해결 안 되죠. 내가 노력해도 이거 넘어설 수 없죠. 근데 죽어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확 쏠려버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다가 중국과 한무제 때부터 이제 서역 교역이 시작되는 그 비단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히 제일 처음에는 이런 기복적인 것이 되다가 거기서 드디어 형이상학을 갖고 있는 경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기복적인 일상적인 이런 경전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의 정수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진 남북조 정도 되냐 그러면 그게 철학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대한 도전이, 그리고 원체 그것이 치밀하고 방대하고 정밀하니까 지식인들이 전부 그리 매달립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노장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과 같이 자연히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둘이 아니다 해서 아니면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노장을 전부 더 철학적으로 밝힌 게 현학이에요. 현학. 현학이 바로 형이 상자를 다루는 게 현학입니다. 상대적으로 유학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이걸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유학에서 그것이 뭐냐면 유불선을 같이 간 사람도 있지만 도연명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연명이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유불선을 다해요. 도연명. 근데 불교 색채는 거의 잘 안 내 보이죠. 근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도연명이고 유학의 대표는요. 한 사람은 그 도교에는 또 한 사람이 있고 불교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해원 스님이라고 있어요. 예, 해원. 같이 교류해요. 근데 이때 이런 유학에서 도연명처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유학의 두 번째 철학하는 미진 남북조 시절에 누가 했냐면 천자문을 쓴 주웅사가 했다고 봅니다. 천자문이 천년지향부터 시작돼요. 바로 천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근데 철저히 여기에서는 중국 철학이에요. 철저히 유학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노장도 슬쩍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불교 색채는 찾아볼 거죠. 이게 유학 내에 충분히 이런 형이상학이 있다는 것을 벌써 읽어낸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학술적으로 지금 제가 좀 기피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송대 성리학은 불교의 노장보다는 불교의 중국인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는 철학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교 없이는 성리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주웅사가 또 중용과 역전해서 그거 없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중용부가 역전은 됐었고, 또 불교가 들어와서 거기 형이상학이 왔는데도 그걸 참조하지 않고서도 설명이 가 있기 때문에 불교 없이는 성리학이 태동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냐? 왜 그러냐면 성리학 토대에 뭐냐 그러면 불교의 이론 체계와 유사한 것이 많아요. 또 주자가 불교를 또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성리학자들이 장행거라는 사람이 그 성리학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한 커다란 축을 담당하는데 이 사람도 불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주자도 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유학에서 먼저 철학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불교나 노장에서 철학적 사유에 눈을 떴다가 유학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의 자식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거 필요한 것만 하고 버려버렸다는 것 천양이죠. 그게 이 성리학에 대해서 이런 그 민족적 시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순수한 사상적 측면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같이 봐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반동으로 나왔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건 좀 편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상이 옹졸해야 돼요. 근데 너무 커요. 성리학 읽어보면 그 정도 이렇게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그거 이거 맞서기에서 이게 버렸다 하면 너무 미안해요. 근데 분명 영향을 깊고 크게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의 철학을 흥성하게 한 것은 불교가 분명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불교가 안 왔어도 분명 그런 사유는 가능합니다. 이건 왜 말할 수 있냐? 바로 노장이나 유학이나 묵자나 뭐 한비자나 순자나 음양가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걸 안 봤으면 유학은 인간에게 불과하다. 그래서 불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지만 그런 걸 다 보냐 그러면 그거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물게 타이트하게 됐는가는 좀 더 뒤시절을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지대박해 시절에 이때에 나온 철학이 대단합니다. 그게 오직하면 제자 백가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요즘에 번역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묵자도 나왔고 뭐 관자도 나왔고 순자도 나왔고 뭐 회남자 여시춘추 뭐 이런 게 싹 나왔거든요. 포박자 뭐 노장 장자 뭐 가롱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시냐 그러면 일단 내가 조금 소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선생이다 하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다양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열어 젖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곳만 보면 돼요.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사나 이런 책을 보면 어렵거든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런 책을 보면 더 수월합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철학사를 보시던가, 철학사를 본 다음에 그런 걸 보시던가. 같이 봐주긴 하는데 저는 원전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3의 철학화가 언제냐면 성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제4의 철학화가 지금 시절입니다. 제4의 철학. 이제 제4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과의 만남입니다.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와 특히 서양 과학, 민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계, 이것과의 만남 속에서 유학이 이제 제1철학과 계사전 중용, 제2철학과 천자문, 제3철학과 성리학 가득히 또 다른 이 시대에 이게 지금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유학 자체만 말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안 가져요. 그리고 이미 이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통용이 안 돼요. 이 시대를 언어를 써주면서 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섭리학이 대단한 겁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그 주류 사상, 이걸 전부 포함하면서 써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했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중용이라는 책하고 중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